2025년 7월 30일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갖다 바쳐라.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을 조공처럼 내놓으라는 말에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은 미국 대신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맞서 선언했고 정부와 국민은 하나 되어 외쳤습니다. 우린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관세와 비자, 장벽, 구속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과 자존심으로 반격한 2개월, 세계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우뚝 선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설정과 좋아요 잠시 눌리고 가실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급하게 울린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7월 30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었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니 우리나라 GDP의 1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투자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투자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통상교섭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어 본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관님, 어제 백악관에서 급작스럽게 협상이 진행됐는데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였어요. 우리 협상단은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선에서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이어졌어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연간 1억 4천만 원씩 수수료를 내라는 얘기였죠. 이건 완전히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조지아주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속당한 일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자체를 막겠다는 속셈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더 놀라운 발표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더니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선언한 거예요.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연간 1만 2천 명씩 반도체와 AI,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요구한 바로 그날의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굴욕적 요구에 정면으로 대답한 거였어요.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대신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긴급 국정현안점 조정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장관,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낼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불가능합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내면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미 무역 흑자를 모두 합쳐도 3,500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시도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지킬 거라고. 바로 그때 삼성 이재훈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관님, 저희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협박에 맞서는 우리의 답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트럼프의 요구가 발표된 후 연일 밤을 새워가며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매일 긴급회의가 이어졌어요. 장관님, 현실적으로 검토해봅시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GDP의 17%입니다.
이걸 한 번에 투자한다는 건 국가 파산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인데 그중 84%를 미국에 묶어둔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고 트럼프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제적 자살, 다른 쪽으로는 무역 보복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주요 기업 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최고 경영진들이 모였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500억 달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을 피해도 무시할 수 없죠.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어요. 미국 투자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회장들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협상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거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약자 입장에서 끌려다니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기업들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원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각오를 해야겠군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장기적 독립을 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트럼프의 요구가 발표된 후 연일 밤을 새워가며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매일 긴급회의가 이어졌어요. 장관님, 현실적으로 검토해봅시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GDP의 17%입니다. 이걸 한 번에 투자한다는 건 국가 파산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인데 그중 84%를 미국에 묶어둔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고 트럼프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제적 자살, 다른 쪽으로는 무역 보복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주요 기업 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최고 경영진들이 모였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500억 달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을 피해도 무시할 수 없죠.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어요. 미국 투자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회장들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협상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거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약자 입장에서 끌려다니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기업들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원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각오를 해야겠군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장기적 독립을 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트럼프의 요구가 발표된 후 청와대 상황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는 우리 GDP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번에 내놓으라는 건 사실상 나라를 팔아넘기라는 얘기죠. 장관,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외환위기입니다. 1997년 IMF 사태가 재현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때의 굴욕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관세 보복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기재부 차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차관,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해서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넘길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김 장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굴욕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겁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낸 걸 왜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합니까? 저는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대통령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다음 날, 저는 주요 기업 회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방침은 명확합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저희도 각오는 돼 있습니다. 굴욕적인 조건으로는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어요. 그럼 단기적 손실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내 시장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거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9월 19일 새벽 또다시 비상벨이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미 대사관에서 긴급히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장관님, 트럼프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만 달러요? 저는 잠이 확 깼어요.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이라니 이건 사실상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매년 갱신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총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원을 개인당 내라는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삼성이 6만 명 채용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 이런 칼을 들이댄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저는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도 가관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외국인이 10만 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인재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 저는 TV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의 표정도 험악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오늘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이건 계획된 보복입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맞받아쳐야겠군요. 대통령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주요 기업 CEO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재용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연간 1억 4천만 원씩 내면서 미국에서 일하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거들었어요. 저희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거기가 우리가 있을 곳인지 의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각 회사 방침은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말했어요.
LG도 국내 R&D 투자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우리 인재들이 굳이 미국 가서 굴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오히려 기업들의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의 차별에 맞서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부도 확실한 지원을 해야겠군요. 어떤 지원 말씀이십니까? 미국이 우리 인재들을 차별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세제 혜택, 모든 걸 동원해서 말이에요.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통령님, 그럼 내일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단결도 더 강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9월 20일 오전 예상치 못한 연쇄 발표들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의 6만 명 채용 발표 이후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장관님,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했습니다. 산업부 담당자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올해 7,2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는 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SK그룹도 연간 8,000명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포스코도 올해 채용 규모를 2,6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향후 5년간 총 1만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신 국내에 집중 투자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울산과 아산의 미래차 연구소를 확대하고 수소 생산 시설도 늘리겠습니다. H-1B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있던 우리 엔지니어들도 국내로 불러들이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대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구광모 LG 회장과 만났습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회장실에서였어요. 회장님, LG도 큰 결심을 하신 것 같던데요?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구광모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눈치 보면서 사업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당당하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마곡 R&D 센터에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조 원이라고요? 네, 배터리 기술과 AI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굳이 미국 기업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이런 게 진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CEO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회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대답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한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죠. 최태원 SK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우리를 차별한다면 우리끼리 더 잘하면 됩니다. SK도 판교 AI 센터를 2배로 확장하겠어요. 저는 뭉클했어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특별 정책도 만들겠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대통령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요. 장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9월 22일 드디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직접 답했어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합니다. 이를 수용할 경우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의 관세 보복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기적 어려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관님,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기업과 청년들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이미 삼성, 현대,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국내 투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연구개발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5조 원을 투입하겠어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미국과 적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인 굴복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대통령이 직접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돈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우리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화가 끝난 후 저는 인터넷 반응을 확인해 봤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통령 같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나라다. 미국에 굽신거릴 이유 없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국민들이 우리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정부 발표 이후 며칠간 쏟아지는 여론 반응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운 지지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장관님, 청와대 국민청원의 지지글이 하루 만에 50만 개를 넘었습니다. 비서관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저는 직접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금으로 미국 배 불려줄 이유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H-1B 비자로 미국 가서 차별받을 바에야 차라리 한국에서 좋은 회사 들어가겠어요. 삼성 6만 명 채용 소식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길거리 인터뷰 영상도 찾아봤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결같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미국에 그런 돈을 갖다 바쳐야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하니까 더 좋죠.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 언론들도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장관님,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어요. 굴욕적 요구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회에서 긴급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어요. 장관님, 정부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만 후속 대책이 중요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미 주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정부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향후 3년간 1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말이죠. 국정감사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날 저녁 대학가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주독립청년대회라는 이름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모인 거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 가서 2등 시민 취급받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 세계 최고가 되자. 학생들의 구호가 광화문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TV로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주말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삼성, LG, 현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장관님,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상승세입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네요. 경제수석이 보고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우리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경제 지표까지 우리 편이었거든요. 그날 밤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관,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말이에요. 네, 대통령님. 이런 지지가 있기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0월 첫 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신성장 전략 발표회를 준비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이날 발표회에는 주요 기업 CEO들과 청년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자주독립 정신입니다.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저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삼성은 약속드린 6만 명 채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어요.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의선 회장도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현대차도 울산의 미래차 연구소를 확장하고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세계를 이끌어가겠어요. 구광모 LG 회장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LG는 마곡 R&D 센터에 2조 원을 투자해 AI 가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가 표준을 만들겠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청년 대표로 나선 대학생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제는 코리안 드림의 시대예요. 한국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대통령과 함께 기업 CEO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회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대통령님,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정부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보여준 게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장관님, 오늘 발표에 대한 국민 반응이 뜨겁습니다. 비서관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저렇게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장관님,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국과 적대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할 뿐이에요. 한국의 독자 노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청년들의 희망, 국민들의 지지가 그 증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길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강물처럼 우리도 굽이굽이 흘러오며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죠. 일제강점기의 아픔도 한국전쟁의 폐허도 IMF의 굴욕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히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불굴의 정신, 우리 부모님들이 일궈낸 경제 기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찬란한 미래가 모두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혜리였습니다.